예이, 이년! 또 팔리지도 않는구만! 젊은 종년 사시오! 얼굴도 곱고 일도 잘합니다! 때리지 마시오.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 한들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아니오. 그때 한선비가 과거 시험 치르러 갈 돈 전 재산 500냥으로 그 여종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비는 몰랐습니다. 흙탕물 속에 버려진 이 여인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야단마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수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고을 윤성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마저 역적으로 몰려 3년 전 옥사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조금씩 팔아가며 10년을 글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손에 쥔 것이라고는 품속 전대 하나뿐이었습니다. 500냥. 윤성은 장터 한 구석에 앉아 그 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한양까지 가서 과거를 봐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나이는 벌써 25이 넘었고 다시는 이만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평생 빈털터리로 살아야 한다. 윤성은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고향 장터였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한양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년! 죽기 전에 돈이라도 받아야지! 노비 상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이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인이 몽둥이로 여인의 등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썩어 빠진 흉물! 팔리지도 않는 주제에 반만 축내더니! 퍽. 상인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욕을 퍼부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혀를 차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윤성은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할 처지가 못 된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흙과 오물이 묻어 있었고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 진흙탕 속에서도 빛나는 맑고 깊은 눈동자. 그 눈 속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하고 서늘한 빛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 묻힌 옥굿을 같았습니다. 윤성의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범상치 않다. 그때 상인이 또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이! 차라리 죽여버릴까? 윤성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두시오. 윤성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상인이 몽둥이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요? 당신 누군데 남의 종 매매에 참견이요? 윤성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전대를 꺼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전대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윤성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자꾸만 어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렸을 때 저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윤성은 주저없이 전대를 상인 앞에 던졌습니다. 가져가시오. 이 여인을 제게 파시오. 윤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대를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아니, 여종을 500냥에? 다 드릴 테니 저 여인을 제게 넘기시오. 윤성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미쳤군. 저런 흉물에게 500냥이라니. 쌀 한 가마니에도 안 팔릴 것을. 바보다. 완전히 바보야. 상인은 전대 속 은자를 확인한 뒤 황급히 품에 쑤셔 넣으며 희죽 웃었습니다. 좋소. 이 여종 당신 거요.
다시는 본전 생각 말고 윤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여인은 정신이 희미했습니다. 한쪽 눈이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숨소리마저 가늘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눈으로 윤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왜?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풀무처럼 작았습니다. 윤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 마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윤성은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빼빼 마른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윤성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 양반 곧 후회하겠지. 500냥을 젖골에다 쓰다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 틀림없어. 500냥짜리 바보다. 윤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물 건너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등에 업힌 여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윤성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 겁니까? 윤성이 사는 곳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라 아무도 살려 하지 않았고 윤성은 거저나 다름없이 그곳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방에 눕힌 뒤 물을 데워 여인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여인은 계속 혼절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윤성은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쌀이 거의 바닥났지만 아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깨어나면 먹여야 했습니다. 그는 작은 화로 앞에 앉아 천천히 죽을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드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몸에는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전의 헛간 구석에서 추위에 떨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사람 사는 방에 누워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윤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성은 온화하게 웃으며 여인 곁에 앉았습니다.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드십시오. 윤성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삼켰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가슴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뒤 여인은 윤성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소인 같은 천한 것 때문에 그 큰 돈을 나으리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여인이 통곡하듯 말했습니다. 윤성은 조용히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윤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인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0냥, 한양 가서 과거 볼 돈, 10년 공부의 마지막 기회, 그 모든 것을 자신 같은 천한 것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험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윤성이 여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을 얻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 집에서 밤마다 홀로 앉아 벽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목이 맸습니다. 평생 짐승 취급받으며 사람 구실도 못한다는 소리만 들으며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자신을 사람으로, 아니 귀한 존재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성은 여인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고 여인이 사양하면 혼자 먹기 싫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여인이 빨래를 하려 하면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다며 말리고는 직접 우물가로 나가 빨래를 했습니다. 여인이 마당을 쓸려 하면 먼저 나와서 비지를 하며 안에서 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여종으로 살며 매일 맞고 욕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여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말을 할 때면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었습니다. 여인이 무언가 하려 하면 몸조리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대신 해주었습니다. 여인에게 반말을 하지 않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을 때도 윤성은 화내지 않고 다치지 않았습니까? 부터 물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사람이구나.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느꼈습니다. 여인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에 처음 받아보는 따뜻함에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윤성과 여인은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나물 한 접시뿐인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평생 처음 맛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윤성이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윤성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계집으로만 불렸습니다. 윤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화, 진을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당신은 고귀한 분이십니다. 여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 여인은 그 이름을 되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성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를 오라버니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연화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성은 자신이 부모님을 잃고 혼자였고 여인도 홀로 계시니 서로 가족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으리께서 소인 같은 천한 것을 천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분입니다. 윤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윤성은 여인을 일으켜 세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라버니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평생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 없는 연화에게 이선비는 사람으로, 아니 가족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자신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나.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윤성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윤성이 방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옆에 서서 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너.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성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를 아십니까? 연화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윤성은 책을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이 글자를 읽어보십시오. 연화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윤성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문을 술술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뜻까지 정확하게. 조선시대의 여인이 한문을 읽는다는 것은 양반 가문의 규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화, 당신은 도대체. 연화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습니다. 윤성은 확신했습니다. 연화는 범상치 않은 집안의 사람이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명상에 잠기면 방 안가득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마치 연꽃향 같으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냄새였습니다. 어느 날 윤성이 마당에 죽어가는 매화나무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도 이제 끝인가? 연화가 다가왔습니다. 가엾은 나무, 연화가 조용히 나무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안 윤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들었던 가지에서 작은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연화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무가 불쌍해 보여서. 윤성은 무릎을 꿇고 나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분명히 죽어가던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은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연화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가 자꾸 아픕니다.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윤성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천천히 기억해 봅시다. 그때까지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 윤성은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문을 읽을 줄 알고 나무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왜 노비가 되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윤성은 결심했습니다. 연화의 과거를 찾아주겠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주겠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성이 데려온 여종이 범상치 않다더라. 한문을 읽을 줄 안다는데 죽은 나무를 살렸다는 소문도 있어.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곧 윤성의 숙부 한참봉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한참봉은 윤성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문의 모든 재산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인 윤성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참봉은 비단 도포를 입고 커다란 기와집에 살면서도 늘 더 많은 것을 욕심냈습니다. 윤성이가 데려온 여종이 범상치 않다고 한참봉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예, 나으리 죽은 나무를 살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참봉의 눈이 빛났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영험한 기운을 가진 것은 아닐까? 한참봉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을 내가 차지하면 그 신령한 기운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며칠 뒤 한참봉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윤성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쿵쾅쾅 거리는 발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성이 방에서 나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숙부님, 어인일로. 조카, 한참봉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다. 500냥을 여종에게 날렸다며 한참봉의 침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윤성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을 제가 쓴 것인데 왜 숙부님께서 화를 내십니까? 뭐라고? 찰싹 한참봉이 윤성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윤성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한참봉은 숨을 헐떡이며 윤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을 공부해서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지. 여종에게 돈을 퍼붓다니 집안의 수치다. 한참봉은 윤성의 옷깃을 잡아 끌어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윤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나으리, 연화가 윤성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한참봉의 하인이 연화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쿵, 연화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한참봉은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종이로구나. 한참봉의 눈빛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죽은 나무를 살리는 요망한 것. 한참봉이 연화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윤성이 황급히 일어나 연화를 끌어안으며 막아섰습니다. 연화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윤성이 외쳤습니다. 한참봉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화, 여종에게 이름까지 지어줬나? 정말 미쳤구나. 한참봉이 윤성을 다시 후려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한 연화의 눈이 한참봉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봉의 어깨 위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검은 그림자, 사람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한참봉의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원한에 사무친 영혼. 연화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나으리의 아버님, 윤성과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연화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참봉이 다시 윤성을 때리려는 순간 연화가 한참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참봉이 화를 내며 연화를 밀치려 했으나 연화는 꿈쩍도 하지 않고 한참봉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참봉 나으리, 연화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참봉이 연화의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무겁지 않으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봉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형님께서 참봉 나으리의 어깨에 매달려 계십니다. 피를 토하시며 울고 계십니다. 연화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참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형님께서는 너무나 억울해하십니다. 동생에게 원한이 사무치신 듯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소인도 모르겠으나 형님께서는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연화의 말이 한참봉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참봉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느냐? 한참봉은 이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이 죽은 뒤로 한참봉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형님이 피를 토하며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화가 한참봉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돌봐 달라고, 제발 윤성을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보는구나. 한참봉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졌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한참봉을 부축했습니다. 한참봉은 벌벌 떨며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전염 때문에 형님이. 한참봉은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인들도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한참봉의 비명 같은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윤성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한 말을, 한참봉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성은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 방금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신을 본다고 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윤성님도 그럴까 두려웠습니다. 윤성님이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성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연화가 나를 지켜준 것은 알겠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성은 연화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성은 연화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연화를 믿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참봉의 어깨에 형님의 원혼이 붙어 있었다는 것은 뭔가 큰 잘못이 있다는 뜻이다. 원혼이 저렇게 원통해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봉의 반응을 보니 한참봉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으리의 아버님께서 혹시 연화는 끔찍한 짐작을 했으나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참봉이 언젠가 윤성까지 위협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귀신을 본다는 것을 들킨 이상 한참봉은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나으리를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연화는 부엌에서 식칼을 꺼냈습니다.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쇠 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맞고 살던 여종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나으리를 해치려 든다면 내가 먼저 막아서리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연화는 칼날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성은 연화와 함께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둘이 함께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봉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성이 방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연화는 윤성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칼을 꺼내 품에 숨겼습니다.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넘어왔습니다. 자객들이었습니다. 한참봉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3명의 자객이 윤성의 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자객들이 방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나으리, 연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자객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객 하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켜라, 여종, 안 됩니다. 연화가 2 팔을 벌려 방문을 막았습니다. 자객이 연화를 베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쾅! 방문이 열리며 윤성이 뛰쳐나왔습니다. 윤성이 연화를 밀쳐내며 자객의 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윤성은 무술을 배우지 않은 선비였습니다. 칼이 윤성의 팔을 스쳤습니다. 나으리, 연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윤성이 비틀거렸습니다. 자객이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눈이 변했습니다. 맑고 고요했던 눈빛이 서늘하고 차가운 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연화가 자객 앞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물러서거라. 연화의 목소리가 낮고 위엄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객들이 주춤했습니다. 연화의 기운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너희가 감히 연화를 해치려 하느냐? 연화가 2 팔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마당에서, 사방에서 빛이 일어났습니다. 은은한 백색 빛이 연화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는데 흩날렸습니다.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자객들이 검은 그림자처럼 느껴질 정도로 연화는 환하게 빛났습니다. 물러가거라.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연화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괴물이다. 자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연화가 휘청거렸습니다. 윤성이 황급히 연화를 받쳐 안았습니다. 연화, 정신 차리십시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윤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으리, 다치셨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연화, 방금 그게 뭐였습니까? 윤성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으리가 다치시는 걸 보니 몸이 저절로. 연화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윤성은 연화를 방에 눕혔습니다.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는 신경도 쓰지 않고 연화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연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성은 한시도 연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수건으로 연화의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끓여 입술에 발라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연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으리, 연화, 정신이 드십니까? 윤성이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표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으리,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요? 네, 아주 이상한 꿈을.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저택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저인 것 같았습니다. 윤성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어른들이 그 소녀를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가 우시고 그 소녀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녀가 저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윤성은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화, 혹 당신은 역적으로 몰린 가문의 아가씨였던 것은 아닙니까? 연화는 고개를 들어 윤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적, 그 단어를 되뇌자 연화의 머릿속에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백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함정을 꾸민 것입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문이 몰락하고 저는 관비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기억이, 연화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성은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연화, 천천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성이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연화의 아버님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귀한 분입니다. 신분이 어떻든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연화는 윤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윤성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를 보겠다. 급제에서 벼슬을 얻고 연화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한참봉의 죄도 밝혀내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갈 여비조차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윤성은 마을의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은 윤성의 스승이었고 윤성의 재능을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훈장님,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과거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윤성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훈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방에서 주머니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하지만 훈장님, 이건 나중에 갚으면 된다. 내가 급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훈장님이 윤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반드시 급제할 아이다. 나는 믿는다. 윤성은 눈물을 흘리며 훈장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반드시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흘이 지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성은 짐을 꾸렸습니다.
연화는 도시락을 싸 주었습니다. 나으리, 꼭 급제하십시오. 연화가 윤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연화도 몸조리 잘하고 계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네, 나으리. 연화는 대문 앞에 서서 윤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성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으리,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성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답안지를 쓰는 내내 윤성은 연화를 떠올렸습니다. 연화, 반드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올 때 윤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켜봐 주십시오. 열흘 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성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장원급제, 윤서. 윤성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했으나 윤성은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연화, 해냈습니다. 아버님, 이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윤성은 즉시 고향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사흘 뒤 편지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훈장에게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훈장이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장원급제, 윤성. 훈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해내셨구나.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윤성은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은 윤성의 답안을 보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짐이 그대의 글을 보니 참으로 훌륭하도다. 그대를 암행어사로 임명하노라. 고향으로 내려가 부정부패를 조사하라. 윤성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윤성은 마패를 받들고 은밀히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바로 들르지 못했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성은 마을 주막에 묵으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한참봉은 윤성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젠장, 그 조카놈이 급제를 했다니. 한참봉은 다급해졌습니다. 윤성이 벼슬을 얻으면 자신의 과거 악행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조카가 돌아오기 전에 그 여종부터 없애야 한다. 한참봉은 결심했습니다. 저 여종을 끌어내고 그 집을 차지하겠다. 사흘 뒤 한참봉이 하인들을 이끌고 윤성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 여종을 끌어내라. 한참봉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방으로 달려들어 연화를 끌어냈습니다. 연화는 저항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조카는 죽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다. 한참봉이 집 문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연화가 문서를 품에 꽉 껴안으며 버텼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집은 나으리 것입니다. 연화가 외쳤습니다. 한참봉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연을 때려라. 하인들이 연화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가 연화의 등에, 팔에, 다리에 내려쳤습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문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으리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못 빼앗깁니다. 연화가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참봉은 화가 나서 직접 연화를 발로 찼습니다. 쿵, 연화가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한참봉이 하인에게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연화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봉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윤성이 마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조카. 한참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조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내 연화에게 손대지 마라. 윤성이 차갑게 말하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참봉의 손목을 낚아채어 비틀었습니다. 으악! 한참봉이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윤성은 연화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축했습니다. 연화는 피투성이었으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돌아오셨습니까? 급제하셨습니까? 네, 연화, 장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어사가 되었습니다. 윤성이 연화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군들이 한참봉과 하인들을 결박했습니다. 윤성은 연화를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윤성은 한참봉을 마당에 무릎 꿇렸습니다. 한참봉, 내게 물을 것이 있다. 내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윤성의 질문에 한참봉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둘러댔습니다. 윤성은 고개를 저으며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가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연화, 제 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화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아, 내가 나를 죽였구나. 차에 독을 탔지. 내가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었지. 성아,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연화의 입에서 윤성 아버지의 영혼이 말했습니다. 윤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참봉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재산이 탐나서 형님을 죽였습니다. 독을 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화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갔습니다. 연화가 쓰러졌습니다. 윤성이 황급히 연화를 받쳐 안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아버님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이제 소인을 멀리하시겠지요. 윤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화, 나는 그대가 천민이었을 때도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연화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가 누더기를 입고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을 때도 나는 그대가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성은 연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신분이 회복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연화,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한 달 뒤 윤성과 연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 바보 선비가 결국 해냈구만. 500냥의 산 여종이 양반 규수였다니. 흙 속의 진주를 알아봤어. 사람들은 이제 윤성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배를 알아본 명안이라 칭송했습니다. 혼례날 밤 윤성과 연화는 신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나으리가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요. 윤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윤성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 나는 행복합니다. 연화도 행복하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기침을 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성은 최고의 의원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한 노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윤성은 절망했습니다. 연화가 정말 떠나는 것인가? 어느 날 밤 연화가 윤성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네, 연화. 윤성이 연화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곧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연화는 떠날 수 없습니다. 윤성이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연화가 윤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범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내려온 수호신이었습니다. 윤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기억을 잃고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연화가 윤성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흙 속에 묻힌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마음 때문에 저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성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윤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 가지 마십시오. 제발. 그때였습니다. 방 안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빛이 연화를 감쌌습니다. 연화의 몸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연화, 윤성이 비명을 지르며 연화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너무 강해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윤성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500냥에 사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진흙 속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서방님, 사랑합니다. 연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윤성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이라는 인간이여. 윤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 속에서 한 노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흙 속의 진주를 구했도다. 이토록 고귀한 영혼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느니라. 그대에게 상을 내리리라.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빛이 연화를 감쌌습니다. 연화의 몸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연화의 수명을 다시 돌려주노라. 그리고 그대들에게 100년의 허하노라. 빛이 사라졌습니다. 연화가 윤성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방님, 연화. 윤성이 연화를 꽉 껴안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기침도 멈췄습니다. 서방님, 저 살았습니다. 하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성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시현했습니다. 연화는 윤성의 곁에서 평범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신령한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병든 사람을 치유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윤성과 연화는 슬하에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성과 연화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윤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윤성은 연화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연화, 서방님께서 저를 500냥에 사오셨을 때 사람들은 서방님을 바보라고 했습니다. 연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성도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바보였지요. 500냥으로 과거를 봐서 출세하는 대신 흙탕물 속에 여종을 샀으니까요. 하지만 윤성이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바보 같은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연화를 얻었으니까요.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윤성을 껴안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윤성과 연화는 서로를 껴안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어느 선비가 500냥으로 여종을 샀고 그 여종은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선비를 바보라고 조롱했지만 선비는 흙 속의 진주를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다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넘어선다는 것을, 진정한 고귀함은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칠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윤성을 바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보배는 눈 밝은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담마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